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직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주식 경제 채널 86번가입니다. 오늘은 빅히트가 상장을 앞두고 제출한 증권 신고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주에서 실권이 발생할 가능성입니다. 이번 상장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사주에서 실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사주조합 배정 물량이 142만 6천 주로 금액으로는 약 1,497억에서 1,925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2분기 말 현재 임직원이 313명에 불과합니다. 1인당 4억 8천만 원에서 6억 2천만 원씩 청약해야 하는데 누가 봐도 이는 무리입니다. SK바이오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에 우리 사주 쪽에서 실권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가급적 국내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 몫이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BTS 멤버들 군입대 문제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멤버인 진이 2021년 말일까지 연기가 가능하니 내년도 실적은 걱정 말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BTS의 정확한 재계약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BTS의 데뷔일은 2013년 6월 13일입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 7년짜리를 썼다고 가정하면 올해 6월 13일부터 새로운 계약이 적용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2018년 말에 재계약 관련 기사들이 나오면서 저를 포함해 심지어 팬분들 사이에서도 BTS의 실제 재계약 시점이 2018년 말부터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7년 계약에 따라 2020년 6월부터인데 미리 재계약하기로 약속만 2018년 말에 한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 시점이 투자자분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수익성 때문일 텐데요. 만약 2020년 6월부터 계약 조건이 바뀌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오는 3분기부터 회사 쪽 배분 비율이 줄고 아티스트 쪽 배분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라면 상장 이후 실적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빅히트 자료를 보면 2018년 말에 실제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대형 아티스트들은 재계약을 할 때 배분 비율 조정과 함께 거액의 계약금을 받게 됩니다. 빅히트의 2018년 재무제표를 보면 무형자산이 갑자기 증가했는데 이제까지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증권신고서에서는 이를 계약금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결국 재계약을 일반적인 사례보다는 빨리 했던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다만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 부분입니다. 2018, 2019년에는 10억씩 상각비를 계상했습니다. 2018년에 2025년까지 7년 재계약을 맺었다고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회계 처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반기 보고서를 보면 갑자기 상각액이 24억으로 증가하고 주식 기준 보상 비용이 40억 새로 생겨났습니다. 세부적인 조건은 아마도 절대 공개가 안 될 테니 알 수는 없겠지만 무언가 세부 조건이 계약 기간 동안 정확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시기나 이벤트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BTS의 중국 팬덤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한령이 시작된 이후 BTS가 급격히 성장하였기 때문에 BTS는 중국에서 매출을 전혀 기록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중국 양재츠 정치국원의 방안으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데 과연 BTS가 얼마나 수혜를 입을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위버스 가입자 수를 보면 팬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보이는 듯 합니다. 지역별 가입자 수를 공개했는데 여기에 기타 분류가 있고 주석에서 VPN 사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VPN이라 이건 거의 100% 중국이라 봐도 무방할 듯 하네요. 전혀 활동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이상의 가입자가 있습니다. 중국 활동이 가능해지면 BTS가 올릴 매출은 굉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바투도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46만으로 숫자가 높다는 점 또한 긍정적이고요. 이번에는 86번가에서 계속 눈여겨봐온 플랫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자금 사용 계획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금액이 타 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4천억 이상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희망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 만약 상단으로 나온다면 늘어난 금액 약 2,100억도 고스란히 타 법인 취득으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레이블 인수 및 JV 설립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솔루션, 플랫폼 내외부 고객 데이터 분석 역량 고도화, 신기술, 고객 경험, 문화산업 전반에 걸친 인사이트 발굴 및 미래 성장 동력, 조기 확보와 같이 현재의 플랫폼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설명서에서 위버스의 MAU와 위버스샵의 유료 이용자당 평균 매출액이 공개되었습니다. MAU는 무섭게 증가하여 이제는 412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번 자료에서 빅히트는 일별 글로벌 가입자 수 비교를 첨부했는데 위버스는 브이라이브와 비견되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M의 리스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위버스샵의 유료 이용자당 평균 매출액은 $100 이상이라고 합니다. 빅히트는 플랫폼 기업임을 강조하기 위해 위버스 개발 인력이 40명 이상이며 아마존 웹서비스와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쯤에서 아무래도 SM 투자자분들은 위버스의 앱 매출이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빅히트가 플랫폼 매출을 계속 밝혀왔는데 위버스는 웹과 앱 둘 다 있기 때문에 앱으로만 운영되는 리슨과는 1대1 비교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번 자료에서 다음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정보는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급 수수료가 상승했는데 이유가 아마존 웹서비스 수수료와 앱 수수료 때문이라고 합니다. 총 발생한 지급 수수료가 175억이니 30% 수수료율을 고려하면 최대 500억 후반대의 매출이 나왔겠군요. 위버스와 리슨 모두 큰 성장을 응원합니다.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먼저 빅히트 상반기 실적에 대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빅히트 상반기 실적은 생각보다 더 안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 498억, 지배주주 순이익 31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의 감소로 보일 수 있는데 플레디스의 이익이 들어왔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플레디스의 6월 한 달치 이익이 빅히트 상반기 실적에 포함이 되었는데 이게 영업이익 77억, 순이익 53억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보면 빅히트의 상반기 실적은 영업이익 421억, 지배주주 순이익 266억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실적 감소가 좀 유의미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즉, 빅히트가 상반기 실적을 유튜브로 발표한 후 각종 기사에서 다른 엔터사를 압도하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지만 인수합병을 제외하고 보면 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JYP도 상반기에 영업이익 225억, 지배주주 순이익 161억을 벌었으니까요. 제가 이걸로 빅히트 실적이 뜯어보니 실망스럽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장된 엔터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을 볼 때 코로나로 인한 악영향이 매우 컸음을 좀 감안하고 봐달라는 뜻입니다. 팬덤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BTS조차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다른 아티스트들은 어떠했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다음으로 빅히트의 하반기 실적 변수에 대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코로나가 나아지고 투어를 돌면 당연히 실적은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증권 신고서를 보니 일회성 비용이 나올 게 있어 보입니다. BTS 멤버들이 이제는 주식 부자가 되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방시혁 대표가 방탄 멤버들에게 약 48만 주의 주식을 증여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회계상으로는 비용 처리가 불가피합니다. 사실 대주주가 직원에게 증여하는 것이 왜 회사의 비용으로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채택한 회계 기준에서는 이를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아마도 에코마케팅에서 같은 사례를 이미 보셨을 겁니다. 이에 따라 공모가 하단으로 결정되면 503억, 상단으로 결정되면 646억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하반기 실적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일회성 비용은 보통 별거 아닌 걸로 여기니까 이보다는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될 내년도 이익이 얼마일지에 더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제 상장 이유가 문제인데
상장 엔터 기업을 보면 임직원에게 주식 보상을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엔터 산업 자체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인력의 중요성이 큽니다. 따라서 좋은 인재를 기업에 두고 있으려면 당근책이 필요한데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 보상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의 현금 지출이 없으면서 직원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나 몇 년 이상 근무해야 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조건도 보통 걸게 되는데 이는 유능한 인재를 장기 근속시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만 비용은 비용이기에 실적에는 부담을 주는 요소인데요. 만약 빅히트가 상장 이후에 임직원분들에게 꾸준히 주식 보상을 해주는 인사관리 방침을 정한 것이라면 향후에 이와 관련한 비용이 꽤 나올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매달 20억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내는 용산 무역센터 임차 비용도 지난 5월 1일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달치만 들어갔지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모두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회사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J E&M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첫째, 아일랜드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만합니다. 사실 지금 시청률은 예상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슈가 거의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위버스 가입자로 보면 아직 데뷔도 전인데 투바투에 준하는 수준으로 훌륭합니다. 아마도 본격적으로 데뷔가 다가오면 더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20만 장 이상의 초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2021년에 또 다른 그룹이 데뷔한다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빌리프랩에서 아일랜드 하나 내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빅히트 자료에서 당사 레이블 신규 아티스트 데뷔 계획을 보시면 빌리프랩에서 2021년에 또 다른 그룹을 내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과거 푸듀를 생각해 보면 이번엔 아마도 걸그룹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아일랜드가 성공을 거둔다면 후속 그룹에 대한 기대까지 올라가면서 빌리프랩 가치와 CJ E&M 음악사업부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기존 상장 엔터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중소형 엔터주 중에서 빅히트 인수설이 꽤 나올 것 같습니다. 4천억 이상의 자금을 인수에 쓰겠다고 했으니 빅히트가 못 살 회사는 없습니다. 벌써부터 루머가 돌기 시작했는데 지코가 만든 KOG부터 에이티즈를 보유한 KQ 엔터테인먼트까지 다양하네요. 다음으로 플랫폼의 재발견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빅히트와 미팅을 해보면 플랫폼의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빅히트가 단순 매니지먼트 기업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라고 재정의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상장된 빅3 회사들에게도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SM, JYP, YG는 플랫폼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냐고요. 플랫폼에 있어서는 빅히트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SM, JYP, YG 순으로 따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준비가 덜 되었다고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은 이들에게 빅히트를 벤치마킹해서 빠르게 따라가라고 재촉할 것입니다. 특히나 리슨과 비욘드 라이브로 벌써 비슷한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한 SM에게 관심이 모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 번째로 음원 수익성 증가입니다. 2018년에 문체부는 음원 수익 배분에 대해서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창작자 수익 배분 확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는 멜론과 같은 플랫폼에게는 악재로, 엔터 기업에겐 호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잠시 이슈가 되고 지금까지 다들 잊은 듯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이번 빅히트 자료에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참 전 일이라 그냥 2019년부터 배분 비율이 바뀌고 끝났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스트리밍 상품에 대해서는 60%에서 65%로 2019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묶음 상품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단계별 개편이었습니다. 따라서 묶음 다운로드의 경우 다음 자료처럼 저작권료에 대한 할인이 단계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많이들 선택하는 스트리밍 플러스 다운로드, 소위 결합 상품의 경우 할인율이 2020년까지 유지되다가 2021년부터는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엔터 기업의 수익 증가가 기대되는데 추가로 내년에 호재가 될 게 보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아마도 이 정도까지 상황이 되면
음원 플랫폼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매출액에 연동된 배분을 받는 엔터 기업들 입장에서는 플랫폼의 가격 인상이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번째로 일본 시장, 그리고 협업의 가치가 생각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빅히트는 다른 기획사들과 달라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서구권에서도 크게 성공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투어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서구권에서 각종 공연 기록도 만들어냈고요. 하지만 빅히트의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일본이 중심이 된 아시아 매출 비중이 북미보다 더 높습니다. 이동거리가 짧기에 시간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나 구매력 측면에서나 일본은 매력적이고 수익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글로벌 스타인 BTS조차도 아시아 매출 비중이 더 높은 게 현실인데, 굳이 다른 아티스트들을 보고 일본에서만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해서 깎아내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공모 자금의 사용 목적에서 보시면 레이블 측면에서는 글로벌 현지 제작 및 유통 전략을 강화, 해외 현지 유수 레이블과 연계한 제작을 추진,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이렇게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이로 유추해보면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결국은 일본 시장에서 무언가 협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빅히트가 이토록 협업을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 협업 전략이 수익화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빅히트보다 JYP가 더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물 음반 시장 확대에 대한 오해 해소입니다. 흔히들 최근 음반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을 두고 팬사인회를 가기 위해 사재기를 하니 그런 것이다, 혹은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장을 못 가니 대체적으로 음반 소비를 늘린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빅히트 자료를 보시면 실물 음반 구매 이유를 넣어두었습니다. 음반을 소장하고 싶어서, 아티스트 자체를 좋아해서가 80%에 달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는 음반 구매가 K-팝에서는 일종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빅히트는 상장을 통해 한 단계 더 큰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란 확신이 듭니다. 비록 단기적으로는 비용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엔터 산업의 단순 매니지먼트가 아닌 플랫폼, 기술 산업으로 진화시키는 선두주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엔터 기업들에게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보고요. 오늘 86번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영상 내용이 시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